자, 그럼 균형을 도출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과정은 약간 좀 지루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식이 3개고 내생 변수는 y와 r과 p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많이 해봤던 거죠, 사실은. 자, 보시면 먼저 이제 2와 3식, 여기 2와 3식에 있는데 이거 보시면 요 p 자리에다가 이 세 번째 식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 식. 요거를 이제 그대로 p 자리에 넣을 거예요. 그럼 p 자리에 p bar 플러스 그 사이에 y 빼기 y 바가 들어가고요. 그게 들어간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이고, 그리고 여기다 보시면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자율 있고, 그죠? 여기 r 이자고 얘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주석에 펜이 있던데 펜이 있었는데 펜이 도구였던가? 그게 아니고 주석에 주석 표시 여기 있다. 이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R이 있고 이자율 있고 이 이자율을 쪽을 왼쪽 넘긴 거고요.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 y가 있고 또 여기에 y가 있으니까 합쳐서 1 플러스 프 사이에 y가 했고, 파이바는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 프 사이 빼기 y바 그대로 내려왔고, 이 m을 여기 왼쪽으로 넘긴 거죠. 넘겼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람다를 나눠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제 원래 식에는 m이 있고 y도 있고 m은 아니고요.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그치, 요거 아니고 그렇죠. 이 식에 보시면 있네요. 이 보면 y도 있고 r도 있고 이 자리에 p가 있단 말이에요. 내생 변수가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p 자리에 이걸 집어 넣으면서 이제 이 시간엔 내생 변수가 2개밖에 없는 거죠. r과 y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y를 내생 변수 r을 내생 변수 y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는 내생 변수가 2개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1번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r을 이제 1번식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자리 r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리에다가.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걸 뺀 거죠. 이게 원래 이게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이제 보시면 내생 변수 중에 어떤 게 있나 보죠. y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y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y에 대해서 정림하면 그게 바로 솔루션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y를 남겨놓고 y와 관련된 걸 다 왼쪽 넘긴 거죠. 넘기다 보니까 왼쪽에는 1-c에 베라 나누기 람다에 1 더하기 f 사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y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y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오른쪽 그대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양쪽에 나눠져 버리면 y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럼 끝난 겁니다. y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면 r에 대한 솔루션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요 y 자리에 이 y 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은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 y 자리에 y 해 넣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프라이스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게 공곡선에다가 여기 보면 이거 y 자리에 y 해 넣어주면 그게 바로 p 햇, 그러니까 햇이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p 햇이 도출이 되겠죠. 그렇게 도출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인 거죠. 그래서 y 햇이 외생 변수로만 표현되고 외생 변수로만 표현된 놈을 여기 집어넣어주면 r도 외생 변수로만 표현되고, 그리고 다시 외생 변수로만 표현된 y를 이 안에 집어넣어주면 그게 바로 프라이스에 대한 솔루션이 됩니다. 그럼 균형을 찾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수학적 도출한 거고, 이것의 경제학적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정책 효과를 많이 봐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있고 재정정책이 있죠. 먼저 재정정책부터 먼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린 겁니다. 정부 지출을 늘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보죠.
이거 보시면 정부 지출은 G입니다. G. G는 여기 있죠. 그럼 G가 늘어나면 Y햇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Y햇. 그죠?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미분한 겁니다. Y햇은 G의 함수인데 G에 대해서 미분하면 Y햇은 양의 값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리면 당연히 이제 산출량이 느는 거, 경기가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G가 늘었을 때 Y햇이 증가하고 Y햇이 증가하면 또 뭐가 증가합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금리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소리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죠. 그죠? 물가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G가 증가하면 Y햇 산출량이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하면 균형 물가 수준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경기는 좋아지고 동시에 물가도 상승하지만 물가 상승하고 또 금리도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재정정책 효과예요. 근데 다시 보시면 여기에 금리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리가 상승하는데 이거 보시면 원래 식에서 이 부분이 바로 투자를 말하는 거죠. 투자를 말합니다. 투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산출량이 증가하면 죄송해요. 정부 지출을 늘리면 이 산출량이 증가하긴 해요.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는 거죠. 소비 증가합니다. 대신에 R도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는 감소해요.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민간 투자는 감소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제에서는 구축 효과라 본다. 구축 효과. 구축이 뭔가 그냥 차서 뭔가 밀어낸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의 투자를 밖으로 밀어낸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 증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근거로. 대신에 일이 되면 이제 대신에 어쨌든 경기는 좋아지니까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늘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투자가 얼마나 금리에 민감하냐 달린 겁니다. 자, 금리에 투자가 얼마나 민감하냐는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이 베타에 대해서 결정된 거죠. 그죠? 베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가 크면 클수록 투자가 금리에 예민한 거고 베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가 금리에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베타가 굉장히 크다면 그래서 투자가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오히려 산출량은 거의 못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량 증가, 그러니까 경기를 개선시키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지출이 늘리면 정부 지출이 느는 만큼 고스란히 민간 투자만 줄고 실제 소비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 투자라는 게 금리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그러면 정부 지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나와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균형 산출량을 이게 정부 지출에서 미분을 때리면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을 보시면 베타가 분모에 있죠. 그래서 베타가 굉장히 크다면 극단적으로 베타가 무한대로 한다면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가 무한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경기를 개선시킨다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반대로 얘가 0이라면 그냥 작다 그러면 이 값 자체는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경기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투자라는 게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재정적 효과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금이 많아가지고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더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정부 지출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내 유보금도 없고 또 은행들이 지금 대출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재정 지출을 위한 구축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화정책 효과를 보죠. 통화정책 효과라는 건 통화량을 늘린 겁니다. 통화량을 늘렸을 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균형 산출량식을 보시면 여기에 M이 여기 있죠. 여기에 대한 계수가
양수고 분 모두 양수입니다. 참고로 이 C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얘 1 빼기 C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양수인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면 이게 산출량은 증가하게 돼 있고, 또 통화량이 늘면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늘면 Y 햇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Y 햇 증가하게 됐어요. 이 Y 햇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보시면 여기도 M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오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통화량 자체가 늘기 때문에 통화 공급이 늘어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크기를 상당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 모형에 의하면 금리는 떨어지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물건을 사려면 통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통화량이 늘면 그냥 통화 공급 자체가 늘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하지만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이 통화량 증가 효과가 더 큰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가 떨어진 거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금리의 방향입니다. 경기가 좋아진 것도 같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 것 같지만 이제 금리의 방향은 다른 거죠. 재정정책은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이 좋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축 효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구축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는 달라요. 정책 효과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이 투자가 이제 금리 얼마 예매에 따라서 이제 재정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통화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 좀 힘든 거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ISLM 그리고 ADAS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단기 경제 정책 분석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걸 우리 모형을 다시 ISLM, ADAS 모형 부르고, 그 식이 마치 IS식이 있고 LM식이 있고 AD, Aggregate Demand 총수요식이 있고 총공급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IS식과 LM식을 합쳐서 총공급 곡선에 도출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식 1, 2, 3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식 1, 2를 합쳐서 총수요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총공급식이라고 부릅니다. 총공급식 중에서도 이제 이건 얘는 우리 단기 short run S 커브고, 얘는 long run S 커브. long run에서는 이제 그냥 모든 산출량이 그냥 포텐셜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ISLM, ADAS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